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긴 시야를 가지고 푸르고 넓게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용산을 국가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 돌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며칠 전 청와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추진하고 26곳의 조기 반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김종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2018년 8월 14일 1심 무죄, 2019년 2월 1일 2심 징역 3년 6월과 법정 구속,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9일 대법 선고가 내려지죠.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처음 도입한 권순일 대법관이 맡았군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이어 오늘 자유한국당이 같은 자리에서 반박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후보자의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편에서 이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도 함께 다뤄봅니다. 이 정권은 광주일보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본인의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자유한국당의 막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일보 정권이다.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출산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부와 4부에서 토론해봅니다. 9월 3일 화요일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조국 청문 전국에 가려진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이었죠.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26곳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미 합의된 바에 따라 돌려받겠다는 것이지만 이번 일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한일 간 외교 안보 사안과 연계해서 미국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방부가 발표한 주한 미군기지 26곳 조기 환수 방안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예, 먼저 국방부 발표라기보다는 청와대 발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발표한 것이고요. 그 점이 이번 발표에 있어 가장 특이한 측면이다. 이 부분은 차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발표 형식 자체가
국방부가 주무부처인데 왜 청와대가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구구한 해석을 넣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국방부가 마땅히 주무부서이지만 예. 그동안에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청와대가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이 문제로 발표가 있고 나서 전화도 해보고 또 책임 있는 답변도 들었는데 예. 사실상 거의 방치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원래 그 미국과 합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돌려받기로. 네. 그리고 이전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됐고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대로 환수가 안 된 이유는 있습니까? 지연이 된 이유? 있습니다. 예. 예. 처음에 그 연합토지관리 계획이라고 LPP라는 게 한미 간에 합의가 됩니다. 이게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에 한미 양국 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2013년, 4년 이때까지는 주한미군의 80개 기지가 다 반환이 됐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실상은 반환을 이제 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협의 과정에서 보니까 그 환경 오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오염을 원위치 시켜서 정화시켜 놓고 반환을 해야 되는 거는 오염을 한 책임이 미군한테 있는 것인데 예. 미군은 전 세계에서 자기네가 환경 오염 비용을 댄 전례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거든요. 예. 그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반환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예.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 반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환 안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엉거주춤한 상태로 6년 이상 그 방치돼 온 게 26개 기지가 있는 예.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인천 부평에 한 군데, 그다음에 원주에 동두천에 2군데,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에 한 군데 이렇게 4개 기지는 도심에 위치한 아주 규모가 큰 기지입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진즉 반환받는 줄 알고 이미 사용료까지 내고 있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자체는 외자까지 유치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개발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예. 이런 상태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라 그러면서 반환하지도 않고 반환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방치가 돼 오니까 이번에 그 정부가 용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예. 이건 한미 양국에 다 잘 된 일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 환경오염 정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이게 적게 봐도 수천억, 많게 보면 이제 조 단위를 넘어간다는 건데, 예. 예를 들면은 인천 부평 같은 기지 보면은 다이옥신 같은 중금속에 오염돼 있어요. 예. 모든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이걸 공원 용지로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원래대로 복구하려면은 땅을 다 파내야 되거든요. 예. 수메타 깊이까지 파내가지고 이걸 전부 세부로 덮어야 되는데 그 규모와 비용이 얼마인지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환경 실사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빨리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화 비용을 우리가 댈 테니까 빨리 돌려달라 이 말입니까? 자, 요 대목이 모호한 겁니다. 그러면은, 미군도 그러면 빨리 반환하겠다. 어차피 반환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 빨리 반환받는 대신 한국 정부가 환경오염 복구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예.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에도 몇 차례 그걸 물어봤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탐문을 해보니까. 예. 그건 앞으로 미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된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 돼서 6년이나 지연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발표를 할 때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예. 다른 보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양국이 다 좋은 것이다. 빨리 돌려받는 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이거 돌려달라고 빨리 얘기해가지고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단 말씀이죠? 아휴, 제가 그런 주장 듣다 보면 예. 자, 지금 인천 같은 데는 거의
국방부를 쳐들어오다시피 아주 그 격렬한 시위까지 해가면서 예. 이거 빨리 돌려받으라고 막 호통을 치고 있는데 예. 이런 어떤 우리 지자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한미동맹 깨는 거라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걸로 깨질 동맹이라면 예. 뭐 동맹 그러면 진즉 이건 뭐 이상 사달이 났어야죠. 예.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 전략이라고 좀 보여져요. 예. 동맹에 그런 면에서 영향이 있다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진즉 결행했어야 될 우리 정부가 밀어놓은 숙제인 것이다. 예. 또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는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을 텐데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벌써 돈을 빌려가지고 개발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예. 이걸 늦게 반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속 터질 노릇이죠. 예. 그래서 지자체의 입장은 대환영이에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이 정화비용 이런 것을 지렛돌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는데 조금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의 무리한 요구,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환경치유 비용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도 할 만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의 협상 전략으로 하나 던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의 방위비 분담금이 협상이 안 된다면 앞으로 환경 오염 비용만큼을 차감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협상 전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게 환경 오염 책임을 제대로 따지게 된다면 트럼프가 방위비 대폭 6배나 올려달라. 이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이런 반응을 평소답지 않게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 그 말은 아무 뜻도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 환경오염 비용이라는 건 트럼프의 계산서에는 없던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 비용을 다 내겠다는 뜻으로 이 발표를 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그럴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뜻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때, 즉 올해 연말까지 하지 않겠어요?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 곧 협상단을 구성해가지고 곧 협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환경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여쭤보죠. 북미 실무회담 뭐 안 열립니까? 북미 실무회담이 계속 지금 늦어지는 듯한 경향을 보이면서 의외로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최선희 국장이 미국에 대해서 셈법을 바꿔라. 안 그러면은 북미 회담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걸 시사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심상치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의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됐을 때, 그때 이게 굉장히 어떤 한반도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플랜 B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왕이 부장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이것은 북미 회담의 악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외교부하고 협의할 때도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작금의 북미 교착 상태에 대한 중국의 방관자적 자세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얄밉습니다, 사실은. 뭔가 중국은 단 한 번도, 이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 있어서 해결사를 자처한 적이 없고,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뒤로 빠지는 방관자적 자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미 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당사자가 아니다. 단순히 협력자다. 이렇게 중국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왕이 부장이 이제 교착 상태에 대한 어떤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어떤 희망사항은 전달할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서 중재안을 내놓는다든가, 또는 어떤 북미 간의 대화의 돌파구를 연다거나 이런 행동까지는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좀 지켜보고요. 국내 정치 이야기 좀 해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오늘 대통령께서 6일까지 청문회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재송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후 내내 기다렸던 것은 과연 청와대가 재송부 요구를 며칠로 시한을 정해서 보낼 것이냐. 오전 내내 이걸 한번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나왔고, 오후에 그게 마침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청문회가 그래도 열릴 가능성이 얼마인가를 따져본 연후에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청문회가 아무래도 좀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도 했고 자유한국당은 반박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는데 이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게 결론이 나면 일단 정의당이 입장을 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정의당이 여태까지 내세운 원칙은 청문회 없이 입장을 결정한 적이 없다. 우리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 데스노트라는 게 청문회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다 지금까지 검증된 수준에서 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입장을 내면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팎에 여러 가지 압력을 받는 와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정의당은 원칙은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이나 또 당으로 항의 전화도 많이 온다고. 글쎄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 교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동안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이러는 가운데서 어떤 사태에 대한 어떤 파악하기에도 참으로 벅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기엔 불확실한 요소들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있고 청문회가 진짜로 무산되는 것이냐에 대한 최종 확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최종 입장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정말로 이제 불발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청문회 불발의 주된 책임은 민주당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둘 다 있다고 보고 양쪽에 촉구했죠. 일단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청문회를 끊임없이 방해해온 세력입니다. 그런 무리한 증인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태는 청문회 판을 깨려고 하다가 막상 청문회가 또 유리해질 것 같으니까 재빨리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민주당이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두 당 다 대승적으로 결심을 하셔서 이제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책임을 다해라.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심상정 대표의 모두 발언이 나갔고요. 그런 양당의 청문회를 촉구하는 입장은 지금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은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대답하는데 한계가 제한이 많은 것이 자,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회가 주역이 돼서 한 행사가 아니고 언론이 주역이 돼서 한 행사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를 해본 언론의 입장이 어떤가 하루 종일 취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지 못했고 그런 만큼 매우 한계가 많은 행사였다. 이 점에서 청문회가 개최돼야 될 필요성을 더 오히려 보여준 행사였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네요. 저희도 이미 많은 어떤 질타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마지막까지 공당의 책임성을 다하기 위한 신중한 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엄태섭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슴 보형물 수술을 받았던 여성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40대 한국 여성이 희귀암에 걸렸다는 내용이 보도된 건데, 엄태섭 변호사가 소송 대리 맡았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인공 유방이죠. 즉, 여성 가슴 보형물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희귀암에 걸렸다라는 이제 소식인데, 이 문제가 된 보형물이 엘러간이라는 회사의 텍스처드 제품입니다. 이제 엘러간은 이제 회사 이름이고, 텍스처드라는 말은 거친 표면, 그러니까 그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외곽에 이제 그 물질이 이제 거친 표면을 갖고 있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기존에 많이 쓰던 부드러운 표면의 스무드 제품하고는 달리 이 거친 표면은 신체 조직하고 잘 달라붙어서 자연스러운 그 가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물방울 성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텍스처드 제품들인데, 이 제품에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최근에 그 미국 FDA에서 이 거친 표면 제품하고 역형성 대세포 림프암이라는 희귀암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암이라는 희귀암 발병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 보형물을 삽입한 많은 환자분들께서 공포에 떨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엘러간사에서 만든 그 보형물을 썼던 분들은 지금 다들 겁에 좀 질렸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물론입니다. 그 성형외과에 문의도 막 할 것 같고 그러네요. 문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듣기로는 1000명 정도가 지금 소송인단을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그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꽤 오랫동안 뭐 남성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사용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 식약처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물론입니다. 식약처는 어떤 입장을 갖겠습니까? 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 엘러간사뿐만 아니라 뭐 아리온, 세빈 등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이 거친 표면 보형물을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는데, 그와 같은 거친 표면 보형물은 이제 전면 사용 중지를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엘러간 측에다가 보상 방안을 8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9월 중에 식약처에서 이제 그 보상 방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약 160여 명 정도 되는 환자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암이라는 그 인과관계에 있는 그 발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미국 내에 있는 엘러간사에서 보상안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이미 부작용이나 암이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 아니라고 내놓은 것이 그 제거 비용 약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제거 비용하고, 그다음에 대체 보형물을 대체하는 비용, 이것만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이와 같은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 보형물을 교체하는 비용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을 테니 같은 문제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6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미국 회사니까 우리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피고 소송 대상이 되는 이제 피고는 한국 엘러간입니다. 한국 엘러간이 별도의 법인이 지금 들어와 있긴 하더라고요. 들어와 있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그 제조사의 유통사도 포함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엘러간을 상대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어쨌든 이것도 좀 지켜보고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 대법원 선고가 9일날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특별선고기일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그 항소심 선고가 난 지 딱 6개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내려지는 걸로 볼 때 아마도 뭐 일정한 상당히 그 대법원 내에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많은 부분에서 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아마
글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유죄 확정 쪽으로 조금 더 의견이 많이 쏠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니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1심 무죄, 2심 유죄. 예. 완전히 다르게 판단이 이어졌는데 네. 그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원심인 이제 항소심의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뭐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드물기 때문에 예. 항소심이 그대로 이어질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렇고 2심 판결이 예, 2심에서 유죄 3년 6개월의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선고가 그대로 뭐 양형에는 약간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무죄는 그대로 항소심을 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것은 평균적인 뭐 통계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법원 어떤 추세랄까요? 뭐 예. 트렌드랄까요? 이제 또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 성인지 감수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뭔가 피해자다움을 뭐 강요하지 말라라는 그런 세간의 목소리 이들도 어느 정도 감안한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뭐 판결 다 좋은데요.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판사는 네. 지금의 법 논리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이 형사적으로 대원 예. 측이 뭔가 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예. 뭔가 유무죄의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일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일단 형사상 대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그 대원 측이 이 성인지 감수성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예.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성 쪽에 그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을 두라는 그런 취지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분명히 보면 여러 그 여성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배치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도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로 자꾸 이게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서 조금 이게 좀 과도하게 지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조계에서는 2심 유죄 판결로 굳어지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쪽으로 조금 더 기운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일본 한국 대사관에 총알과 협박장이 들어있는 봉투가 배송됐다.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 측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알려져 있는데요. 주 일본 한국 대사관에 총알과 협박장이 들어있는 봉투가 배달이 됐다고 그래요. 권총용 총알로 추정이 되고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총을 여러 정 갖고 있으니까 한국인들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이런 내용이 문구가 적혀 있다고 돼 있어요. 예. 봉투의 수치는 이수훈 전 주일 대사로 돼 있는데 이제 주일 대사가 지난 5월에 그 퇴임해서 지금 새로운 대사가 가 있죠. 그래서 아마 전임 대사 이름으로 수신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시청에서 이 총알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발신자 추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범인이 잡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일본에서도 반한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지금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본의 혐한 시위가 꾸준히 계속돼 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유독 높아졌다기보다 유독 또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불거지고 있다? 예. 최근에 저도 좀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호날두 노쇼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일본어로 호날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일본의 후지TV에서 왜 일본어로 호날두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호날두를 사랑하는데 마치 일본인이 호날두를 뭔가 미워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서 호날두로 하여금 일본인이 오해를 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따라가면서 그 굉장히 비판적으로 했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전 세계 많은인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호날두의 만행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했던 것뿐인데 그걸 또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강서구 모자 피살 사건 용의자도 숨졌다고요? 예, 그러니까 88살의 노모와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이 형을 간병하다가 살해하고 자취를 감췄던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50대 남성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쯤에 강동구, 그러니까 서울시 강동구 이 광나루 한강공원 인근 수중에서 이 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숨진 분이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88살의 할머니는 신모 씨였고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구 씨였던 것 같고 이제 동생 구 씨가 이번에 한강에서 수중에서 그러니까 아마 강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80대 노모와 또 장애를 갖고 있는 형 아마 동생이 계속 간병을 하고 생계를 책임졌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간병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었던 점 뭐 그런 게 작용을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걸 보통 우리 간병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좀 자주 일어나는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이게 이 간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모든 일생을 바쳐서 모든 생활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돌보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 심각한 어떤 심적인 어떤 상처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 너무 과도해져 버리면 이런 끔찍한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둘째 아들이 과연 피의자인가 라는 부분에서 사실 의문스럽긴 해요. 보통 이렇게 생계를 비관한 이후에 일단 벌어지는 범죄들을 보면 뭐 동반 자살이라든가 이런 좀 전형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아령이 발견되고 혈흔이 발견됐거든요. 정말 너무 끔찍한 어떤 범죄 현장인데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노모와 그리고 친형을 살해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게 수사를 접지 말고 좀 주변 다른 분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좀 수사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보통 뭐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일단 뭐 숨진 작은 아들이 뭐 피의자라고 일단 전제를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런 분들의 경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두 사람 여러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간병하라고 부르받는데 내가 너무 살기 힘들다. 근데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 나와 함께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지금 주민센터 이야기 들어보면 생계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고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는 구 씨죠.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도저히 자기가 일을 하면서 간병 활동할 수 없으니까 일을 그만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생계가 아마 좋지 않았을까. 원래는 이제 노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건강이 괜찮을 때만 해도 이게 형을 돌볼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경제 활동을 하고 노모가 형을 돌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노모부터도 이제 건강이 너무 나빠지고 병이 심각해지니까 더 이상 두 사람을 어떻게 같이 돌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우리 사회에서 복지 혜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초생활수급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뭐 찾아보니까 중위소득의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약 한 370만 원으로 잡고 그중에 30%인 112만 원이 생계급여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은 좀 비현실적인 숫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주거급여라든가 뭐 교육급여, 뭐 의료급여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생계급여로 112만 원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장용진 기자는 어제 조국 기자간담회 어떻게 봤습니까? 제가 이게 참 아까 어느 분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가 정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대국민 사과를 꼭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자라면 그런 자리에 나갈 때 많은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건의 기사를 쏟아냈다는 점, 후보 오늘 아침에 올라오는 여러 이제 네티즌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정말 제가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후보자를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이 전혀 없었다. 이런 기자로서의 기자를 비판한 거네요? 그럼 날카로운 질문을 못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요. 좀 내용은 있어야 되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내용도 없고 같은 얘기 반복하고 이건 도대체 질문인지 뭔지 후보자는 무슨 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아니 정말 그리고 또 다 보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기자들 질문은 좀 아쉬웠다 치고 조국 후보자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나름 열심히 답을 한 것 같았습니다. 수저 얘기만 해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수저면 나는 금수저 맞다. 금수저는 그럼 진보하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보면서 우문현답이구나. 뭐 답을 잘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예. 엄태섭 변호사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특정 기자의 어떤 질문 태도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예. 사실 그 뭔가 이제 일문일답. 원래는 이제 질문을 다 쏟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꺼번에 듣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데 일문일답을 요구하면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답에 대해서 좀 약간 희죽거리는 태도가 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댓글도 뭐 수만 개가 달렸던데 그런 태도는 좀 질문자의 태도에서 좀 맞지 않지 않은가. 물론 생각하는. 일단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기자들이 준비를 좀 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한 또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자들이 준비 부족했다. 이런 점 지적해 주셨고요. 조선일보에서 검찰 간부의 말을 이용해서 법학자답게 법적 책임 비켜가는 답변만 했다. 조국 후보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만 한 셈이다. 사전에 작정하고 법률 검토했다는 느낌 받았다. 이렇게 신문에 실었는데. 어느 검찰 간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검찰에서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함구령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깼다는 얘기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말 자체가 좀 상당히 어폐가 있어요. 원래 부인은 근거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 피의자든 누구든 어쨌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나는 아니다라고 그 부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밝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대는 겁니다. 근데 근거 없이 부인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근거 없이 부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물론 그렇게 요구는 할 수는 있어요. 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거 없이 부인만 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언론이나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 강제로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무산되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자료를 기자들보다는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도 하고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재질문도 하는 것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기자들이 그 책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국회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방기했다. 그런 비판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물론 기자들이 준비가 안 됐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 좀 말이 안 되는 게 11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사이에 준비도 할 수 있었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일은 원래 국회가 했었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청문회는 어쨌든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 뭐 6일까지 안 보내면 7일 날 아마 임명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은데. 7일이나 9일 정도, 늦어도 9일 정도면 임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래도 뭐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만이라도. 네, 일단 하루만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말 청문회가 중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청문회를 당장이라도 좀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후보자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내일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예비고사 같은 걸 친 거 아닙니까? 기자들 상대로. 그러니까 좀 더 압축적으로 내실 있게 질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뭐 야당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뭔가 내부적인 논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제출되고 난 10일 이전까지는 기회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아마 야당에서도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뭐 단 하루라도 청문회를 열어서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임명되는 것이 국민 보기에 모양새도 좋은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좋은 것이고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전례가 자꾸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청문회라는 걸 하게 만들었다면 거치는 게 맞겠죠. 뭐 인사청문회는 일단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 둘째치고 그럼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거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후적으로도 지금 뭐 이미 뭐 수사도 시작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좀 속속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때 돼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아직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이 오갔습니다마는 아직도 의혹은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불법이나 편법이나 탈법이나 이것이 있었다고 지금 명백하게 증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또 물론 뭐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청문회에서 국민적 의혹을 또 따로 푸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월전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은 야구 이야기 해보고 있죠. 주간 야구 브리핑 조진성 캐스터 스튜디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현진 선수가 또 무너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0일 애리조나전에서 4.2이닝 7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시즌 5패째를 안게 됐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계속 무너졌는데요. 14.2이닝 동안 18실점으로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 이 류현진 선수가 계속 자랑하던 부분이었는데 1.45였거든요. 3경기 전에. 근데 지금은 2.35로 치솟았습니다. 가이모 8월의 악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8월 월간 이 평균 자책점이 7.48입니다.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뭐 여전히 평균 자책점 내셔널리그 1위이긴 한데요. 애틀란타 신인 마이크 소로카에게 근소하게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따라온 그런 상황인데, 싸이 영상은 물론 지금 평균 자책점 1위 자리도 좀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싸이 영상이 좀 힘들지 않겠냐. 결국은 유현진 선수가 경쟁자보다 승수가 또 이닝을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네네. 이 평균 자책점 1점대를 그렇죠. 유지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는 언제입니까? 다음 경기는 등판 일정에 변화가 없다면은 5일에 홈에서 콜로라도를 상대로 선발 등판할 예정인데 글쎄요, 일단, 평균 자책점 1점대 다시 좀 사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던져서요. 유현진 선수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국내 야구. 네. 하루에 홈런 4개를 친 선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익숙하신 선수 또, 예상하실 수 있을 만한 선수인데요. 키움의 박병호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 지난 27일 한화전에서 3연타석 홈런을 때려냈고 그거 포함해서 한 경기에 4개 홈런 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만 25호, 26호, 27호, 28호 홈런 때려내면서 홈런 선두에 올랐거든요. 지금은 하나 더 추가해서 29개, 홈런 29개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 한 경기 4개 홈런은요, 개인 2번째 기록이자 역대 6번째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 이영규 선수는 징계가 풀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9월 1일부로 이영규에 대한 참가 활동 정지를 해제했는데요. 오늘부터 서산에 있는 육성군에 합류를 해서 구단 프로그램에 맞춰서 공식 훈련에 참여합니다. 시즌이 끝나고 나면 1군 마무리 캠프에서 함께 훈련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용규 선수의 이번 시즌 1군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규 선수가 결국은 고개를 숙이면서 예.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네, 지금 뭐 사죄의 뜻도 밝혔고 또 올해 한화의 성적이 또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한화 입장에서도 이용규 선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용규 선수 입장에서도 무언가 생각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사과도 전했고, 예,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한화에서 이용규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SK 독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네요. 예, 이게 뭐 절대 1강으로 사실 정규리그 거의 확정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게다가 올 시즌 80승에 선착을 했어요. 예. 80승에 선착한 팀들은 그동안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리그 우승 확률이. 예. 근데 이번에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두산 때문입니다. 두산이 최근 20경기에서 16승을 거뒀어요. 무려 8할 승률이거든요. 예. 80%. 이거 지난달 15일까지 SK의 9경기 차로 뒤져 있었던 두산인데 지금은 바로 3경기 반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두산이 올 시즌 우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예. 특히 그러면
SK와 두산 이 양 팀의 맞대결이 관심이 가지는데요. 예, SK와 두산의 앞으로 맞대결은 3번이 남아 있거든요. 예. 특히나 이 5일에서 6일 이 문학 2연전이 있거든요. SK 홈에서 이때가 정말 선두 다툼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두산이 2경기를 다 잡는다, 그럼 정말 몰라요. 예, 선두 싸움과 마찬가지로 또 5위 싸움도 굉장히 관심거리인데요. 맞습니다. 예, 지난 31일까지 NC와 KT가 공동 5위였는데요. 1일에 휘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NC가 웃었는데요. 창원 홈에서 키움을 4대2로 꺾으면서 단독 5위가 됐고 KT는 한화에 1대6으로 패하면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양팀 승차가 한 경기 차인데요. 아직도 몰라요. 가을 야구 막차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피 튀기는 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 좀 봅시다. 대전에서 기아와 하나의 경기, 사직에서는 삼성과 롯데, 잠실에서는 키움과 두산, 수원에서 LG와 KT, 문학에서는 NC와 SK. 몇 경기 좀 살펴봐 주시죠. 오늘은 일단 2경기를 준비했는데 그냥 기아와 한화의 경기는 기아의 대투수 이제 양현종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의 또 오늘 투구가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키움과 두산의 경기를 좀 꼽아봤는데요. 방금 제가 1위와 2위 싸움이 엄청 치열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위, 3위 싸움은 더 치열해요. 예. 지금 보면 거의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다. 혹은 어찌 보면 상황에 따라서 한국 시리즈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거든요. 키움이 3위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아까 1, 2위 차이가 3.5경기라 그랬는데 이 두 팀의 경기는 2.5경기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게다가 올 시즌 맞대결에서 이 두 팀이 진짜 치열했습니다. 14경기 붙었는데 7승 7패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치열했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요. 2017 시즌에 이 두 팀이 8승 8패를 기록했고 2018 시즌에 8승 8패를 기록했고 올 시즌에 7승 7패를 기록 중입니다. 새 시즌 동안 계속해서 동률이에요, 지금. 예. 이번 3연전으로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그럼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키움이 다 이긴다면, 이번, 2연전인데 사실 이걸 다 이긴다면은, 가깝게, 할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경기요? 다른 경기는 LG와 KT의 경기를 또, 제가 꼽아봤는데요. KT가 정말 갈 길이 바쁩니다. 이제 5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난적 LG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올 시즌 맞대결에서 LG가 KT 상대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13경기에서 10승 3패로 정말 절대 우위거든요. 예. 특히 접전 상황에서 LG가 강했습니다. 올 시즌 이제 맞대결을 펼치면 한 점 차 승부가 6경기였는데 그중에 LG가 4승을 거뒀고요. 끝내기로 2경기를 또 가져갔었습니다. 역전승의 팀 LG라고 볼 수 있는데 KT가 5위를 이제 빼앗아 오려면 반드시 난적이라고 할 수 있는 LG를 꺾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올까요? 마지막 경기? 예, 그러면 NC와 SK의 경기를 좀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C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순위 싸움이 치열한 두 팀인데 과연 이번 연전에서 웃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일단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SK의 우위였습니다. 하지만 NC도 지금 굉장히 양의지가 또 돌아오고 여러 가지 이제 간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K도 지금 더 따라잡히면 분위기가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소식이었습니다. 조진성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대당 이주석 최고, 박주윤 변호사, 개그맨 강성보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석 최고는 차가 막힌 모양이네요. 조금 늦게 도착하면 투입하기로 하고요. 네. 아니 저기 관용차 없나? 최고위원이면? 에이, 평민하고 비슷해요. 그래요? 예. 버스 타고 온다며요? 그래야 또 혹시나 많은 분들 보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러면 이준석 최고위원 오기 전에 제가 오늘은 보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보수 아니었어요? 예?
시사 보수. 얘기 시작해 보죠. 예. 네. 두 분 가만히 두고 보니까 참 가만히 되네요. 자,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어제 있었고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 어제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거의 다 봤습니다. 뭐 늦게까지 볼 필요는 없었는 게 질문들이 뭐 반복되다 보니까 예. 크게 뭐 볼 이유는 없었는데 저는 어제 기자 간담회 뭐 저는 그걸 보면서 대략 질문할 게 별로 없구나. 또 답변이 뭐 100%는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저건 왜 하는지 사실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 그렇게 보고 싶어갖고 제가 코미디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은 청문회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데 국민들이 청문회를 원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말이요.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지 왜 이상한 일들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님들 물어보는데 그들이 썼던 그 수많았던 의혹들 가지수만 한 5천 가지 될 건데 네. 왜 질문은 다 한두 가지로 똑같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질문 한 그렇게 종류가 많았는데 8개 정도를 돌아가면서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초반에 똑같은 재밌을 질문 같고. 예. 나중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예. 네, 기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아니요, 생각 저는 들고. 그것도 변명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3시 반에 시작했지만 중간에 투입될 수도 있거든요. 저녁 때도 쉬어서 한번 되고 예. 밤까지 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수를 교체도 된다. 선수 바꾸면 되잖아요. 예. 그 시간이 부족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기사를 썼을 때는 자기가 충분히 알아보고 전후 관계를 정말 파악한 후에 기사를 쓰는 게 기자잖아요. 예. 그러면 또 바삭하게 알고 있어야죠. 바삭하게 맞습니까? 바삭하게는 쓰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처음에 안 왔고, 예, 국회 출입 기자로만 상대로 하다 보니까. 후배들만 보낸 거죠, 지금. 젊은 기자들만 왔던데. 예, 뒤에는 아마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기자들 준비 부족했다는 걸 지적할 만한 부분이고요. 오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 제보를 받았다. 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의 고등학교 때 성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야,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예, 이 개인정보 위반인데 여지가 아주 높습니다. 예. 개인 후보자도 사실 문제고 제보가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정상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돼야 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얻은지는 사실 알 수 없고 예. 위법의 소지도 상당히 크고요. 그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를 제가 상당히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학능 시험 거의 다 맞았거든요. 예. 그럼 제가 영어 잘하는 건 못하는 겁니까? 수능 다 맞았다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그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내가 영어 잘한다 못한다는 건 주관적인 얘기인데 영어 못하는 건 제가 알아요. 그거를 객관적인 어떤 성적표를 갖고 와가지고 확인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딸의 고등학교 성적을 본인의 허락이 당연히 없었을 텐데 없죠. 어떻게 이거를 공개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은 좀 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참 국회의원 하면 좋겠어요. 검찰에서 불러도 안 가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저렇게 뽑아올 수 있고. 에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은 부를 거예요. 저렇게 조사 열심히 하는데 수사 부르겠죠. 그렇죠? 그 주광덕 의원이 공익 제보자라고 그랬는데 박지훈 변호사 네. 이거를 공익 아니에요. 예. 왜 공익 제보자입니까? 예. 공익 제보자일 수도 없을 뿐더러 둘이 범죄를 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공익으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예. 예. 뭘 입증할 겁니까? 예. 뭔데 이게? 예.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나를 욕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족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 그러면서 남성 기자 2명이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 집 앞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다.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면서 약간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것도 이 취재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 듣고 이 간담회에서 가장 충격을 먹은 그 순간이었어요. 기자 정신, 윤리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고등학생 그 법무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그 딸 집에 가서 나와보라고 문을 두드렸다고 얘기 듣고 이제 방송이라 그렇지 정말 혼자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주거 침입죄 정도 좀 의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좀 받아들입니다. 최근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성범죄 목적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 많습니다. 예. 들여다보거나 그런 범죄랑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저는. 그 기자일 뿐이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범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밤에 혼자 사는 여성의 오피스텔이나 집에 이렇게 사생활의 어떤 평온을 해치는 행동. 저는 본인들은 뭐 기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자를 탈해쓴 범죄에 가까운 행동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CCTV 한번 공개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취재 경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겠습니다만은 취재윤리, 언론윤리를 우리 언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 들고 강성범 씨가 인사청문회 하는 걸 꼭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인사청문회가 불발됐는데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까? 자유한국당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없지만 이준석 최고위원도 자유한국당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설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막힌 사람 되게 전략적으로 얘기를 잘하니까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자유한국당 책임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기자 간담회 형식을 취하게 됐고 그 부분이 여러모로 야당한테 불리하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내일이라도 열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해야죠. 급하면. 그러니까. 검증해야 되면 해야죠. 안 하잖아요. 이거 웃겨요. 국민들이 하기를 바라는데 왜 지금 뭐 이렇게 시간들 다 끌어놓고 지금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는 대통령도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매출까지 달라고 했으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4일을 줘버렸어요. 이게 법상으로 사실은 법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법상에 10일 한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6일까지 해라 그랬어요. 6일까지는 물리적 불가능합니다. 증인 부르고 5일 정도 뭐 소요되니까 그렇다면 7일 날 임명을 하겠다. 대통령이 지금 순방 갔다 돌아온 날이거든요. 7일 날 임명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는 지금 물 건너갔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 최고가 막 도착했으니까. 어서 와요. 박지원 변호사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준석 최고위원님.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못한 게 여당 책임이 큽니까? 야당 책임이 큽니까? 당연히 여당 책임이죠. 증인 채택에 반대했잖아요. 좀 봐요. 민주당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저기요 인터넷에서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가족 건드는 거, 부모 욕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가족을 왜?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그 예전에 그러면 가족이 한 번도 청문회 출석한 적이 없느냐 그러면은 김항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누나 나왔잖아요. 근데 가족이 나온 전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 거짓이고,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가족이랑 얽힌 일이 많은지, 사실 조국 후보자가 뭐 의혹이 된 사안에서 해명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미 토요일부터 딸이나 노모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출석 요구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촌 조카나 아니면 동생에 대해 가지고는 꼭 그래도 의혹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놓고 봤을 때 그래 딸이나 뭐 이런 거야 뭐 가십성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웅동학원이랑 사모펀드에 대해서 오촌 조카랑 동생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착이다. 가족을 계속해서 고집한 거. 그 마지막 날에 이제 포기한 거고, 오신환 원내대표의 어떤 중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을 불러가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족은 당연히 자기 가족 보호하겠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편을 들겠고, 만일 본인이 답변을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러서 입증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었다. 예를 들면 노모하고 아이는 부르지 말자. 자, 그럼 오촌 조카랑 남동생을 부르자. 오촌 조카 외국 나간 상태거든요. 없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남동생밖에 못 부른 거잖아요. 증인 채택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상규명 의지가 있느냐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남동생만 하자고 하든가. 그 사람이 안 오면은 그건 과태료 물고 본인이 알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근데 정치적으로 규명 의지에 있어가지고 동생하고 오촌을 못 받아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뭐 가족이라고 퉁쳐가지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이준석 최고가 이번에 좀 현명하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또 좀 실망스러운데 일단은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어떤 노림수가 결국 청문회 안 열라고 저러다가 결국은 당한 거라는 생각 안 듭니까? 왜 안 열고 싶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청문회 의원들이 하기가 뭐했을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보니 자기는 더 했는데
아니, 설마 그건 아니고. 저는 안 열고 싶어서 그랬을 거라고 안 열었을 때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안 열었을 때 이득이 뭐예요? 실익이 만약에 전국을 예를 들어서 야당이 추석 때까지 계속 끌어갈 수 있고 민주당이 많이 끌려간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훨씬 낫죠. 안 하는 거 더 팔 게 없고. 바보가 아니라 임명 강행할 거 알았다면은 그게 실익이 될 수가 없다는 건 다 알죠, 야당에서. 얼마나 하지 않았으면 했어야죠. 왜 안 했습니까? 그럼. 인석책은 어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 이번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밖에 공개되지 않은 원내 협상에 대해서 전해 들은 바가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그러면은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5명의 가족 증인을 전부 다 끝까지 고수했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리면 한 토요일부터 내부적으로는 그걸 협상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은 그 중간 지제 예를 들어 5명의 요구자가 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이 먼저 중재안을 내 가지고 그 2명 오촌 조카와 동생 정도는 하자라고 했으면은 민주당이 호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호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애초에 그걸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잘못은 있어요. 민주당도 잘못은 있는데 더 큰 잘못은 전 야당이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냐면은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토요일 오후에 그것도 이른 오후였어요. 이른 오후에 이걸 던졌을 때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러니까 동생하고 조카만 하자는 거에서 합리적이었으면은, 그때 찬성 의견을 밝히면 돼요. 그런데 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가지고 자유한국당도 예를 들어 거기서 뭐 바른미래당 입장에 빨리 동조를 안 했던 것도 문제겠지만은, 민주당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동조했을까?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얘기를 턱 안 들은 거죠. 양쪽 당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제가 오진환 대표 한 얘기 듣고 진짜 형님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괜찮은데요. 저 오촌 조카랑 동생은 어머니 딸만 아니면 뭐 민주당 입장은 이럴 수 있죠. 원래 8월 말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연기돼서 2일 3일 그것도 이틀간 하면서 9월달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그럼 증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 많죠. 누구 예를 들어? 뭐 그거 좋아하는 교수들 다 부르면 되죠. 선생님 교수 다 불러봐요 그냥. 아니 웅동학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웅동학원은 이사진이 전부 다 친족인데 그럼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누굴 부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핑계 저는 그렇게 해서 느껴지기 많아요.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예. 많을 텐데. 7418님께서 예전 국정원 여성 직원 지갑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막고 서 있던 것은 어떻습니까 했는데 국정원 전 여성 직원 불법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거랑 지금 조국 따님하고 똑같다고 등지시킬 수 있는 건가요? 개인으로 다 단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 현장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국정원 여직원은 공무원입니다. 예. 국가정보원 그래서 범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범죄 현장에 체포도 가도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국정원 여직원도 그때 어떤 혐의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 등기부등본 때 보니까 거기 여성의 모친이 이제 계약한 방이잖아요. 거기가 실제 범죄를 했으니까요. 범행이 일어난 현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말합니까 그 컴퓨터 그런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다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걸 수사가 시작되기 거죠. 전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감금 이런 걸 한 건가요? 뭐 나한테 따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굳이 따지자면은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언론의 취재 행태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취재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 반면 씨에 그렇게 찾아간 게 지금 당연히 10시는 아니고요. 그 언론사 이제 해명들을 보면은 전화도 받지 않고 결국에는 해명에 응하지 않고. 야밤에 찾아가는 건 아니죠. 저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겁니다, 우리 딸의 가라고 표현을 자꾸 써서 그러는데 국정원 여직원 딸이 국정원 여직원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몰라요. 몇 살이에요? 29살이었어요. 네. 조국 후보자 딸이 몇 살일 것 같아요? 몰라요. 29살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공무원 법법을 저지른 공무원 오하면 안 되고요. 방송에서. 지금 우리 딸애라는 말로 들어가기에는 29살이면 독립적으로 지금 생활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년이 중요한 아주 이상적으로 얘기하다가 이럴 때는 또 감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전혀 똑같이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건 범죄인 그 지금 상대하는 거고 여기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와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그 사람이 범죄인인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댓글 달아 걸렸습니까? 아이고, 진짜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입장에서 국정원 여직원을 현장 체포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죠? 그때 그 체포할 근거가 있으니까 다 가서 경찰이 다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민주당이 한번 보고 싶었는데 민주당이 IP 조회했어요? 아니 가서 그거 한번 보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되게 혐의 있었던 걸로 판결나지 않았어요? 그게 결과론적인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시점에서 그럼 그 사람을 강제 수사할 주체는 누가 돼야 됐으며. 그러니까 무언가 국가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고 조국 후보자 딸은 뭔 일을 했길래 그 밤에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아니, 현장에서 뭐 국정원 잡을 게 있어요? 국정원 여직원도 혐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제보를 받고 가가지고 어쨌든 사적 구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범죄자였다?
아니 그게 무슨 그게 해명입니까? 아니 그게. 그 경찰이 또 국정원 직원이 경찰을 불렀잖아요. 경찰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조국 후보 딸하고 그 국정원 직원하고 같은 선상에 놔버리니까 기자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저희들도 그걸 똑같이 보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게 정리해 주시고요. 각자 의견 정리해 주시고 광고 듣고 와서 한 분씩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만해요. 얘기 되지도 않는 얘기. 광고 들어주세요.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이 질문을 내가 이준석 최고한테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1호 신문의 기자 있죠? 예. 친하세요? 김명일 기자입니까? 예. 예.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전에 이 최고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예. 물어봤죠. 예. 예.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대답했고. 예.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이 1호 신문 기자가 실제로 물어보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을 할 때 저희 제보자분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럼 이준석 최고가 제보자가 되는 건가? 아니요, 제보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보자의 그 대화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캡처한 것을 기자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되면서 인터넷에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뭐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지 언론이나 아니면 저나 그것을 밝히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명일 기자에게 확인해달라고 한 부분이 AP 시험으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간 것인지 아니면 토플이랑 텍스트 점수로 간 것인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김명일 후보자가 무슨 뭐 그거밖에 질문 안 한 것 같은 데 있는데 5개 질문하고 마지막에 이거 하나 붙였어요. 예. 그래서 그 기자가 야당 최고위원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그대로 질문을 했다.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전혀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동일한 내용으로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본 게 꽤 있습니다. 어제. 그래요? 예. 김명일 기자 말고도 여러 명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자가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지금 야당에서 최고위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자기도 조국 후보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은 물어볼 가치가 있다 판단 본인이 하는 것인데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김명일 기자한테 전달한 내용을 김명일 기자가 지금 그대로 질문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김명일 기자한테 전달한 내용 중에 반도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기자가 알아서 취재원에게 파악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어가지고 무슨 뭐 제가 누구 기자한테 지시를 내리고 이런 정황은 아닙니다. 지시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꼭 야당 최고한테 의견을 물었어야 되느냐. 오 얘기죠. 충분히 가능하죠. 왜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최고가 다른 데서 뭐 어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준석 최고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건 맞느냐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직접 기자간담회 바로 직전에 핸드폰으로 물어보고 그걸 답변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조국 후보자의 그 AP로 그 대학을 진학했느냐 여부에 대한 부분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면은 제가 밝히기는 어렵지만 모 국회의원이 어차피 질의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자체를 뭐라 그러냐. 아니요,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런데 지금 시점에 예를 들어 긴급히 언론을 소집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검증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지금 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야당이 축적한 자료들을 언론 기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받지 않고 사실상 임명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제가 전달한 내용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죠? 내용 문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런 거잖아요. 그걸 왜 기자한테 전달했냐는 건데. 아니요. 기자가 왜 물어봤냐는 거예요. 그럼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당 최고위원과 기자 간에. 무슨 커넥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김명일 기자가 저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인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렇게 논란에 됐던 오르내렸던 기자들 이름을 검색을 하면 단독 기사들 되게 많이 쓰셨던데. 자기 스스로 지식도 많이 있으실 텐데 왜 남한테 물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아까 5개 질문을 김명일 기자가 했고 그중에 마지막 것을 제가 이건 확인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실제로 그럼 김명일 기자가 앞에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단독 취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 간담회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라고 막 이렇게 성토를 했는데 뒤에서는 그렇게 질문들을 갖다가 뒤에서 안 했어요. 앞에서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치. 왜 뒤에서 합니까 그런 거를? 아무튼 그렇게 험담을 했던 그 간담회에 그렇게 관여를 어떻게 보면 한 거잖아요.
그건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예를 들어 지금 아주 짧은 시간만 주고 준비하라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 형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지 저는 간담회 한다 그러면요. 최대한 기회를 살려가지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오늘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 앞으로 지금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분주하게 움직일 텐데 여론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오늘 주광덕 의원 등이 공개한 내용 같은 것들, 이제 뭐 여권에서는 입수 경로를 밝혀라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그 손가락을 가리키겠지만은 저는 상당히 반향이 있을 내용이다. 적어도 20대쯤 되는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입시를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국 후보자가 꼭 해명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어제도 이제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물어보라고 했던 부분 AP 시험 성적 관한 것들도 보면은 조국 후보자가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앞으로 꾸준히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불리하게 움직일 것 저는 같습니까? 전혀 유리하게 움직일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전혀 반대로 보는데 예. 어제 그걸 보면서 결국 기자들이 하는 게 본인들도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서로 다른 언론사를 보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해서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답변하는 게 뭐 저 느낌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사실은 담담하게 막힘없이 답변을 하는 모습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볼 것 같아요. 여론은 우호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우호적으로 뭐 100% 돌아서진 않겠지만 조금 많은 측이 사실은 임명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여론이 움직이려면 국민들이 이 사건도 아니죠.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저께 저기 강남 어디서 밥을 먹는데 젊은 커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청문회 간담회를 이렇게 보더니 뭐야 임명한 거야? 뭐야 무슨 염치를 저런 얘기를 해? 그러면 저기 펀드 투자한 거 기부하던가. 그러니까 임명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펀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욕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건 말건 국민들이 더 자세히 이 사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어찌됐건 더 나빠지건 좋아지건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저 늦게라도 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열어서 빨리 좀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 그럼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상에 횡행하는 가짜 뉴스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한영외고에서 내신이 1등급이었다. 뭐 1% 안에 들었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도 있어요. 그리고 탭스 성적이 대학 지원 시점에 900점이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의전원 지원 시점의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고대 입시 시절의 것인지는 확인되지도 않고 있고 그거 외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초에 확인 안 된 정보인데 그걸 기반으로 지금 이제 방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광덕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 같은 것들은 조국 후보자가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지금까지의 그 후보자 측 지지자들이 해명하고 있던 것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청문회 강성범 씨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열어야 된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열어야 된다 보고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을 4일 정도로 이제 짧게 잡으셨지만은 그거는 뭐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혹 해명이 잘 되지 않고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라는 것에 힘이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뭐 이건 대통령께서 좋은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원칙인데 이제껏 전례를 봤을 때 끝까지 또 무슨 무슨 투집을 잡더라도 계속 끌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뭐 책임의 소재는 뭐 누구라고 제가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여당에서는 합의만 되면 오늘 당장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안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일단 했네요. 좀 지켜봅시다. 오늘 내일은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부산 자유한국당의 부산 집회였었죠. 장애 집회. 나경원 원내대표가 광주일고 정권 발언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조차 지금 21세기에 또 지역 감정 자극이냐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거 말고 박성중 의원이 아내 관리도 못하냐 청문회장에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정가비훈 의원이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아직 결혼 안 하셨냐 출산이 중요한데 출산율이 우리나라 말아먹는다 우리 후보자처럼 훌륭한 분이 그거 다 갖췄으면은 100점짜리 후보자인데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회해달라. 이럴까봐 법무장관 청문회도 못 여는 거 아닐까요? 예, 다시 자유한국당이 막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조국 후보자 논란 이전보다는 좀 오른 입장이고 여당 지지율은 좀 빠진 입장인데 다시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저는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 조국 후보자 파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80년대 운동권 모습 같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가치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아내 관리도 못하나 뭐 출산만 한 100점 이런 거는 저는 이거는 조선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확실히 앞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 발언이고 그렇죠. 특히 뭐 지역 감자 광주1고 이런 부분 과거에 그 자유한국당도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보면 뭐 영포 정권이다 이런 말 들으면 비판받았을 때 강하게 조목조목 반발했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지금 뭐 호남 인사들을 중용한다라는 이런 그 상황이 나오려면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구청장이 뭐 서울에 25명 중에 24명이 호남 출신이다 뭐 이런 것들은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궤가 다르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나 이런 정리를 참 잘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오는 대로 한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지점이다. 그리고 이거 못 고치면은 앞으로 총선 앞두고 이런저런 설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거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정보력이 민주당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고급 정보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나 이렇게 막말할 때 보면 그 보수 유튜브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요. 그걸 보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광주1고 정권이다. 이것도 구구 사이트에서 거기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정보 취합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을 과거부터 봐온 그런 느낌을 봤을 때는 최근에 어쨌든 뭐 수석 대변인부터 이런 발언들이 나경원 대표가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변에 조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가 있을 텐데 이런 걸 취합할 때 좀 체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그게 누구인지까지 들었는데 사실 그 나경원 대표가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닌데 좀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된 조언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얘기 이렇게 하면 이제 경상도 쪽에서 이제 딱 지지로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얘기. 본인은 종작구 출마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득이 안 되는 형태의 발언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나경원 대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재살 깎아먹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이 얘기를 뭐 경상도 쪽에 지지율이 확 올라가나. 이거 듣는다고 경상도 쪽에 좋아할 것보다 호남에서 싫어할 게 더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 비서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이제 아내 관리도 못하냐 이 말은 이제 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질문할 게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아니요. 아내가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쪽에다가 기부금을 낸 거죠. 네. 기부금자를 보니까. 그래서 편향됐다. 그러니까 좌편향, 소위 말하는 좌파 단체만 기부금을 낸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얘기는 하면 되는데 왜 표현을 아내 관리를 못하냐, 출산만 한 100점이냐. 그러니까 아내 관리를 못하냐 이거는 전형적인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남녀 그런 젠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인간이 못난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보다 그 후보자가.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아내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관리 뭐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민족문제연구소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나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자신들을 이 편향적인 단체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모르겠네요. 아니 원래 모든 시민단체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는 편향적입니다. 그 편향성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 친목 모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기부금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의 세금으로 일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 단체들이 활동 목적에 맞게 지지자를 모으라는 뜻인데 저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데 왜 그걸 매주 청문회 자리에서 문제 삼는지 뭐 이적 단체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10초만 드릴게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 이런 거로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다 그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국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파행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가 많이 안 되면은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하는데 뭐 큰 문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검하자 그러긴 뭐하고 대신 국정조사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국회는 그대로 가고? 뭐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이제 약간 하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기국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행이 길진 않을 겁니다, 아마.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